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 맛수는 여야의 중진 의원 두 분이십니다. 먼저 대구 서구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신데요. 삼선 의원이시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리고 광주 서갑의 송갑석 민주당 의원입니다. 전 최고위원이시고 지금은 재선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국감이 막바지에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체제 준비에 여야가 공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쇄신을 기치로 인요한 혁신위원회 출범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민생 또 통합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정치권 현안 오늘도 뜨거운 대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그래서 12일 만에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요. 전라도 지역에서 4대째 중조부부터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있고 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좀 이념적으로 좀 폭이 넓은 분이거든요. 자, 먼저 김상훈 의원님, 예.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 또 당내에서는 뭔가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고 했던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여러 거론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 뽑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4대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 헌신해온 가문의 아들이고 또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또 가치 중립적이고 참신한 그런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한 20년 전에 우리 국민의힘과 인연을 맺었던 우리 그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요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거는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송갑석 의원님은 뭐 개인적으로 네. 친분은 있으신가요? 아니,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뭐 언론에 보니까 민주당은 어정쩡한 스탠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비판도 않고 또 그다음에 뭐 덕담도 아직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외증조부죠. 네. 할머니의 아버지 예. 유진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배유지라고 하는 성을 썼었는데 최초로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였습니다. 남장로에. 이분 참 대단하시죠. 광주에서 첫 번째 기독교 예배를 이분이 드렸고 첫 번째 교회를 설립했고 첫 번째 근대 병원을 설립했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남학교와 여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인요한 씨 할아버지는 3.1운동을 했죠. 아버지는 해군 장교로 육군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본인은 5.18 때 참전해서 시민군의 통역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런 3대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남장로회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인요한 씨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네. 꽤 높게 평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또 인수위 때도 통합위원직을 맡긴 했지만 박근혜 탄핵에는 또 찬성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가 얼마나 잘 갈 거냐 하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보수 중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서는 이분 개인은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네. 김상훈 의원님, 예. 그런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되기 전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한 거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인지 또 김한길 위원장의 작품인지 또 이제 그 TK 중심의 영남 의원들 중심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질적인 면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호남 민심을 안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인유한 위원장으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을 수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에서 필요한 참신한 그 혁신의 아이콘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더라. 네. 이렇게 등식이 예.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추천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오랫동안 수도권에서 그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하면서 정치 노선을 걸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혁신위원장은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는 누구로부터 그 수렴 청정식의 원격 정치를 해야 될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나름대로 본인이 그간 갈고 닦아온 정치적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두터운 민심을 쌓아가는 그런 위원장이 되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사를 보면 뭐 한 20여 개가 넘는 혁신위가 여야를 예. 통틀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혁신위하고 김상곤 혁신위 정도가 뭐 성공했다. 이게 공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유한 혁신위가 어디까지 국힘을 개혁할 수 있는가? 지금 당청 관계도 좀 상명하복에 어찌 보면 또 원사이드한 관계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건드릴 수 있을지. 송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혁신위원회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어쩌면 비대위나 공심위보다 더 어려운 게 혁신위일 건데요. 아무리 전권을 준다 할지라도 이중 구조인 것 아닙니까? 네. 최고위는 네. 당 대표를 포함한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이런데다가 이제 이분은 정치적 경험이 조금 일천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인요한 위원장을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선의 보수를 국민의힘이 과연 안을 수 있는 거냐. 이분이 개인적으로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분이 5.18에도 참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보수 정당과는 관계를 맺어왔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불편했던 게 5.18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북한 개입설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불편해하고 멀어지더라.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의 보수의 수준이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하고의 문제냐 용산하고의 문제냐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안 이것이 혁신안답게 되려면 용산에도 쓴소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활동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용산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유한 위원장에게 맡겨진 과제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혁신위원회의 구성, 혁신위원들은 누가 봐도 정말 중도 확장적인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네. 누구로부터 오다를 받는 그런 인물로 혁신위가 구성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공천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이제 송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와 용산에 좀 독립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용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본인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이 천하람 그 순천 그 당협위원장이죠. 혁신위원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게 혁신이 효용성에 대한 당내 회의감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우선 이준석 천하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선 범보수 진영 대화합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의 노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 끌어안고 가는 그런 그 기치가 필요한데 인주환 위원장은 그런 그 노선을 이미 설정을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끌어안기 힘든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좀 다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당내 상존하는 갈등 요인을 좀 제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혁신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 지도부가 인유한 위원장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최근에 칭찬을 많이 했던 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이 인유한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추천했다는 설 하나 하고 그래서 또 이 인유한 씨가 이제 그 정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주축이 되는 신당설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신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여당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당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젠가요? 뭐 그젠가요? 저기 뭐 신당 관련해서 윤석열 신당이 떴을 경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떴을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한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만큼의 어떤 불안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이 현실화되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의 여당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는 시그널이고 악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 이제 가끔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21대 총선 직전에 당시 미래통합당은 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됐던 새로운 보수당을 끌어안고 또 이현주 의원이 있던 그 정당을 같이 끌어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합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 책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전에 이미 보수 진영들을 다 끌어안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 태동한 정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면 저는 그거는 보수의 분열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 첫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 대신에 여야정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셋이 만나자라며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영수회담을 주장하다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럼에도 뭐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호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저는 의심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촉이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까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첫째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고 본인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본인의 그다음 목표예요. 그래서 여야 대표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이분이 다시 역으로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구성한 거는 본인의 정치적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 남겨진 숙제가 있죠. 친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명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선택의 가치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야 정상회담, 이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갑석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바지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시간 낭비다. 네. 둘이 만나서 회담하는 거는 네.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복귀하면서 통합, 민생, 또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 제안, 저는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보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에 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가 57%, 동의한다가 32%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인용 기조가 변화할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가 뭐 66%, 아니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게 한 24.3% 이렇게 나오고,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보느냐, 필요하다 61%, 필요하지 않다 33%,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3자 회담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바지사장에 비교하고 이런 말씀보다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함께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민생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면 저는 여당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대통령과의 3자 회동, 이것이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 1년 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대통령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두 번째고, 중간에 한번 불체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무죄 받아와야 맞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러저러한 곡절과 서로의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통 크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3자 회담을 여는 것도 저는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 대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진즉에 야당 대표를 만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수많은 형사적 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당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의 당대표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상황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현재 형사 피의 사실이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기는 저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불과 며칠 전에 민생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무슨 하나하나의 일마다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정치도 통치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61%가 나오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거의 반에 가깝게 낮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야당 대표이고요. 또 국민들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저는 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국민이 옳은 거지 이재명 대표가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통령까지 민생이 중요하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런데 당장 지금 대법원장이 이 공석입니다. 사상 초유의 어떤 일인데 지금 재판전 문제도 심각하고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문제고. 자, 그렇다면 어떤 뭐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해도 그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3자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계속 거절한다면 좀 명분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닐까요? 김상훈 의원님. 예, 우선은 여야 당 대표의 회담이 저는 먼저일 것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여야정 같이 만나자라고 주장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의 정치적 카드로 여야정 정상이 같이 만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카드이고 진정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여야가 먼저 만나고 거기에 대한 민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의 안건이 나오면 그때 또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대표가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하고는 만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우스운 거죠.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고 나는 안 만나 세 사람이 만나야 돼라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 제안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카드이지 진정성을 담은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복귀와 함께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 동의안 가결파 5인방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이제 관심사였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결국 이제 통합하겠다는 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개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경선이라는 틀을 통해서 비명계를 제외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 의원님은? 저는 뭐 그런 활동은 있을 겁니다. 네. 대표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지도부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또 저희 당의 어떤 당원 구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그런 강성당원의 문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양당 자체의 양극화 또 정치의 양극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대표께서는 그렇게 통합과 화합 또 조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인유한 위원장도 첫 일성이 통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은. 국민들은 그것을 대단한 차이에 의한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투쟁 그다음에 내부의 자리다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결국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양당이 본격적으로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또 뭐 이전 혁신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뭐 혁신의 이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공천을 앞에 두고 어떤 저희 당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혁신의 상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저희 당이 유리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우리 당이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100일 정도 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혁신의 경쟁에서 성공하는 곳이 저는 승리할 거다. 근데 혁신의 키워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민생에 누가 더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 있게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후위기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러한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떻게 진정성 있게 내놓느냐, 예. 이것을 가지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가 저는 결국 총선에서도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번에 비명계, 우리 저 송갑석 의원도 아마 비명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 금태섭 의원이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네. 사소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경선 과정에서 냉혹하게 내친 네. 정당이 네. 민주당입니다. 네. 이번에 이 비명은 개딸들도 가만 있지 않을 비명계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는 단합하자고 이야기했지만 네. 속마음은 다르다. 저는 총선 때 강성 비명은 냉혹하게 내치고 온건 비명은 살짝 끌어안아주는 이런 페인트 모션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수도권 위기론, 이게 이제 중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여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로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지역에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탄핵은 사법적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탄핵으로 간다면 그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한동훈 장관 카드가 필요해요. 다만 저는 험지에 출마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험지에 보내서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지 말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총선 기간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당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를 이미 썼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출마를 시키고, 한동훈 장관이 다른 지역구에도 혁신적이고 참신한 어떤 그런 정치 신인으로서 유세 지원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총선에도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된다.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 지역 안에만 갇혀서 올인하는 그런 험지 출마,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그 전 대표도 이제 종로에 나갔다가 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후퇴해버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때 종로에 출마했는데 다른 지역 선거도 없다가 정세균 총리한테 진 적이 있어요. 송갑석 의원님, 네. 종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디 출마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아닙니까? 내년이 정권 심판 선거, 그 전까지는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될 거다? 아니다.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거다. 이런 게 몇 달 전까지도 이렇게 호각을 이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 결과도 그런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을 간판으로 세워서 이 선거를 돌파하기는 힘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를 하든지 간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역시 저는 이게 뭐 사실은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키는 저는 유승민, 이준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제하고 치르는 선거, 특히나 수도권 선거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용산에서 누구를 내보낸들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 구도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겠죠. 저희 당은 오히려 저 봐라, 저러니까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거전을 끌고 갈 건데,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장관에 대한 탄핵, 판사에 대한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 물론 국회의 권한이죠. 그렇지만 저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값어치, 그 효용성 이게 이미 많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이신데 동의를 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동훈 장관과 같은 카드를 구하기가 어렵죠. 네. 한동훈 장관의 가치 자체가 예전보다는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사법적 그 방침 정책의 그 기치를 한동훈 장관이 담당을 해왔다. 나름 본인의 소신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집권 여당 대한민국의 사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확인해왔던 그런 넓고 다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벗어난 참신한 정치신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는 그 출마 가치가 충분히 우리 당으로서는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갑수 의원님 참신하다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참신성이 어느 정도 통해서 저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 법치와 상식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고, 근데 이것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아이콘은 현재 법무부 장관, 그냥 야인으로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저는 함께 공정과 정의, 법치와 상식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끌어왔던 이것이 무너지면서 저는 함께 상당 부분 한동훈 장관도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도권 선거가 되면 안 된다. 다만 여러 카드 중에 참신한 카드로 한동훈 장관을 이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험지 출마론 이게 관심을 끌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남에서 3선, 4선 하는 분들은 왜 험지에 못 가냐? 그래서 선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미 뭐 하태경 3선 의원은 이제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죠.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다선 중진 수도권 출마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간주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춘 후보가 수도권에 연고가 있고 인연이 있는 후보라면 출마 카드로 쓸 수 있다. 네. 다만 다선 중진을 일반화해서 하긴 곤란하다. 왜냐? 수도권 특정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4년, 8년, 12년 동안 그 지역을 누비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지역에서 봉사해온 네. 정치인이 있는데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선거를 2, 3개월 앞두고 다선 중진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에 출마를 시켰다. 그건 그 지역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잘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갖춘 이 후보가 당신 지역구를 위해서 앞으로 봉사를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카드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저는 출마시키는 것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여러 중진들을 일반화시켜서 수도권에 출마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를 희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당내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선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남의 당 얘기지만. 이게 항상 닥치는 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삼가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의 권력이 아니라 전체 몸담고 있는 당의 경쟁력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방금 말씀하셨던 더군다나 윤핵관으로 불렸던 분들에 대한 뭐 험지 출마가 됐건 아니면 거취 표명이 됐건 그런 문제에 대한 압박은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그렇고 더 좀 세게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훈 의원님은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네요, 이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이 사실 직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사실 있습니다. 김 의원. 예, 그런 민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3인방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로 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강성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지만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사서 리스크가 될 것이다. 특히 돈봉투 파문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하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송갑석 의원님. 네, 참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인데요. 조국 추미애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권당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두 분 다 하셨죠. 특히나 또 조국 그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 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추미애 송영길 두 분은 저희 당의 또 당대표를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또 무엇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조금 본인들이 숙고하고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하는 것까지도 조금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추송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땡큐입니까? 저희들은 세 분 출마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빠 찬스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으로 교체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신 분이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길로 이끌어준 그런 공이 있는 분입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부패 야당으로 낙인을 찍어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조추송 세 분의 출마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만약에 출마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그런 세 분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광진 쪽에 고민정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옆 지역구를 뭐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을?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입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복당을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당원 자격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은 추미애. 예, 추미애 대표시죠. 근데 과연 추미애 대표께서 정치에 복귀를 하는 본인의 명분 또 국민들한테 가질 수 있는 설득력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16일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무섭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머릿말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책임의 파란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강성 지지층의 힘을 얻어서 복당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시도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책 제목이 선전포고인지는 오늘 알았는데 네. 그 선전포고가 뭐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전혀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의 의미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듣고 보니 어떤 면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도 같은 그런 건데요. 저는 일단은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5선을 하셨나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의 과거 집권당일 때의 평가와 반성 거기에 대한 대안 저는 이게 중심이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면 지금 사사건건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용산 청와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또 얼마 전에는 뭐 최순실 태블릿 PC 뭐 조작설에 네. 관련된 말씀까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현재 너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네.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태블 PC 관련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층에 어필하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기 정치죠. 예.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당에도 그런 분이 있죠. 예. 누굽니까? 자기 정치를 하면 언론에 널리 알려지고 본인의 정치적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선당 후사는 아니겠죠. 우리 당에도 유승민 의원, 이준석 대표도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네. 내부로 총구를 향하고 총질을 하면 언론에 굉장히 쉽게 알려지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금도로 간주되는 선당 후사를 넘어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얼굴 이름을 알리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쉽게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정치인의 금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그런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친명 강성 지지층은 이제 복당을 요구하고 있고 또 사실은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준 건 사실 아닙니까? 자, 물려줬어요. 그래서 비명계 지역구에 결국 나올 거다.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 문제가 당내 분란에 또 불씨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내 분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까지도 뭐 물론 이제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벗어나는 계기가 됐지만 내로남불 정당이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지를 저희 당이 스스로 제공도 많이 했고요. 현재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사건이 아직 뭐 네. 제대로
뭐 진행도 해소된 게 아니죠. 네, 네. 해소된 게 아니죠. 뭐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송영길 전 대표가 연관돼서 어떻게 거론되거나 구체적으로 본인이 후보가 되건 그러지 않건 간에 하는 것은 저희 당이 결코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상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과 야당에게 남겨진 큰 숙제는 내년 총선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긴급한 현안은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여당도 야당 의원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야당도 도와주신다면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자기 정치의 카드를 내민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 국민들께서는 고운 시선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인은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그런 그 정당의 한 전 대표를 맡았던 분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논의를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에 신당인 한국의 희망을 주도하는 양향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3세력 확대 방안 여기에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태섭, 이준석, 유승민 함께하는 신당. 그러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런 징후가 좀 포착이 됩니다. 송갑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확장된 제3의 신당. 저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파열음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선거가 아닌 그 다음 선거, 예. 그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이대로 정치가 진행이 되면 지금의 여야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당 2당으로 존속 가능할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소멸. 뭐 소멸까지는 아니겠지만 1당 2당으로서의 위치를 할까? 내년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정치가 이렇게 간다면 또 양당이 이렇게 간다면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뭐 김종인 위원장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금태섭 의원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유승민, 이준석 그 의원 전 대표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철저히 국민의힘에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핵심은 이준석, 유승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을 국민의힘이 품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분들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것이 뭐 금태섭이 됐건 양양자가 됐건 또 그 누가 됐건 함께 이렇게 할 건데 결국 그 키는 거슬러 올라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현실화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김상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그 굳건한 어떤 진영의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네. 틀을 깨는 제3당의 신당 창당은 가능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에서 극구 안아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몸짓을 하더라도 거부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당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이즈는 작지만 창당해서 그 당의 리더 또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좀 같은 정치적 동반자로 활용하고 또 총선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제안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는 좀 생각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창당을 뭐 양양자 의원들, 금태섭 의원들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겠지만 그는 좀 신선한 어떤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3당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제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의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연동제가 그대로 고착화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산이 된다면 그분들이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한풀 꺾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2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민생과 통합 강조하셨습니다.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새로 선임된 혁신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정치가 생산적이고 뭔가 진전된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3자 회담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라도 해보는 것은 어쩔까 싶습니다. 자, 3자 회담 하자. 근데 그 전에 3자 회담 하기로 약속을 딱 정하고 그 전에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라도 역제안을 국민의힘에서 한번 주셔서 양당 대표 회담도 하고 또 대통령 포함한 3자 회담도 하고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원 의원. 예, 요즘 지역에 내려가 보면 참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으로 촉발된 자재값 인상, 고물가, 고금리가 촉발됐는데 지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전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회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데 여야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 행보에 좀 야당도 과감하게 네.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여당도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